비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다. 희망보육원 2층의 낡은 창문은 밤의 어둠과 빗줄기에 흠뻑 젖어 방 안 아이들의 작은 그림자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인 듯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10살의 민주는 낡은 태블릿, PC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 속에는 보육원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아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 옆에 앉은 9살 하윤은 마치 명상이라도 하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이 아이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3분 후, 원장 선생님 순찰 시간이야. 동쪽 복도를 지나 서쪽으로 가실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5분. 민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단단했다. 8살 준서는 작은 손으로 낡은 배낭에 어깨끈을 고쳐맸다. 배낭 안에는 아이가 전 재산이라고 부르는 용돈을 아껴 모으고 낡은 고무를 팔아 마련한 몇만 원과 초콜릿 몇 개가 들어있었다. 7살 서한은 6살 막내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두려움보다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이 5 아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형제보다도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희망보육원에 들어왔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그림자가 되어주며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족을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딜 참이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달 전 민준이 보육원에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일으킨 작은 기적에서부터였다. 민준은 컴퓨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였다. 아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해킹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혔다. 국가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깊숙한 곳, 굳게 잠겨있던 봉인된 기록들. 그곳에서 민주는 자신과 하윤, 준서, 서아, 그리고 도윤의 출생 기록에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부 강지훈.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기업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JH그룹.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진실과 마주했다.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신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충격이자 깊은 슬픔이었고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거야. 어둠 속에서 처음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찾아가서 뭘? 가장 현실적인 준서가 물었다. 우리가 그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해야지. 그리고 우리에겐 엄마도 필요해. 그렇게 아빠를 찾아 엄마까지 직접 점 찍는다는 세상에서 가장 대담하고 무모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윤은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기사와 인터뷰를 분석해 그의 성격과 생활 패턴을 파악했다. 준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계산했다. 서아와 도윤은 경비 아저씨의 시선을 돌리고 낡은 창문에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지금 결전의 밤이 온 것이다. 지금이야. 민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직접 만든 작은 철사를 꺼내 삐걱거리는 방문에 낡은 자물쇠를 소리 없이 열었다. 아이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복도를 빠져나왔다.
원장 선생님의 발소리가 서쪽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았다. 보육원의 뒷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조차 아이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도윤이 다시 한번 작은 도구를 이용해 낡은 경첩을 분리하자 문은 힘없이 열렸다. 쏴.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세찬 빗줄기가 아이들의 얼굴을 때렸다. 보육원 안의 희미한 불빛과 온기는 등 뒤로 사라지고 아이들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비바람만이 펼쳐져 있었다. 가장 어린 도윤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본 서아가 아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서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다섯이 함께 있기에 괜찮다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준비해둔 커다란 우산 하나를 펼쳐들고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는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놀랍도록 단단해 보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아이들은 빗물을 피해 낡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다. 흠뻑 젖은 옷에서 찬 기운이 올라왔지만 누구 하나 춥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민주는 품속에서 비닐로 감싼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서울로 향하는 심야버스의 노선도가 떠 있었다. 이 버스를 타면 새벽에 서울 남부 터미널에 도착할 거야. 준서가 미리 계산해둔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에 젖은 얼굴 위로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의 도시. 그곳에 자신들의 아버지가 살고 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자신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아버지. 아이들은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궁금증과 아주 작은 기대감을 품에 안고서 저 멀리서 버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두려움, 긴장감, 그리고 결연함이 뒤섞인 눈빛들. 민준이 동생들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버스가 치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고 문이 열렸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빗속을 벗어나 버스 계단을 올랐다.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 새벽녘, 거대한 회색빛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다섯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서울의 풍경에 압도당한 듯 잠시 터미널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희망보육원의 작은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복잡하고 차가운 도시였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주눅들 시간이 없었다. 민준이 지도를 확인하는 동안 하유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빠르게 관찰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도시의 민낯을 읽어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JH그룹 본사 빌딩이었다. 준서가 계산한 가장 저렴한 이동수단인 지하철을 타기 위해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복잡한 인파를 헤치며 나아갔다. 지하철의 소음과 낯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실감했다. 하지만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덮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은 그 거대한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유리와 강철의 성. JH그룹이라는 로고가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안에 자신들의 아버지가 있다. 이제 어떡하지? 막내 도윤이 처음으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거대한 성의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민준이 모두를 돌아보며 비장하게 입을 열었다. 작전명 트로이의 목마 지금부터 시작한다. JH그룹. 본사 로비는 마치 거대한 빙하의 내부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다섯 아이들은 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의 한가운데에 서서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이방인처럼 보였다. 직원들은 낡고해진 옷을 입은 아이들을 이상하다는 듯 힐끗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말을 걸지는 않았다. 서아, 도윤, 준비됐지? 민준의 낮은 목소리에 서아와 도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갑자기 와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로비의 공기를 순식간에 뒤흔들었다. 엄마, 잃어버렸어요. 흐엉. 서아의 영예는 완벽했다. 금세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서럽게 우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애처로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서에게 쏠린 사이 도윤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아이는 로비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직원용 카드키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직접 개조한 작은 전자교란 장치를 꺼내 카드 리더기 근처에 가져다 댔다.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 사이 민준과 하윤, 준서는 우는 서아를 달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도윤이 열어놓은 문 쪽으로 이동했다. 괜찮아, 서아야. 오빠들이 엄마 찾아줄게. 민준이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며 서아를 이끌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로비의 시선을 등지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비상구 안으로 사라졌다. 내부는 화려한 로비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금속과 배관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민준의 태블릿 PC 불빛에 의지해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중앙 엘리베이터가 아닌 총수 전용으로 연결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였다. CCTV는 30초간 루프 영상을 재생하도록 설정했어. 그 안에 끝내야 해. 민준이 엘리베이터 제어판을 열며 말했다. 복잡한 회로와 전선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도윤이 익숙한 솜씨로 특정 전선을 끊고 연결하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아이들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위로 향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강철 벽에는 긴장과 결의에 찬 다섯 아이의 얼굴이 비쳤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이들 앞에는 길고 고요한 복도가 나타났다. 최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는 발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조용했다. 복도 끝에는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회장실. 아이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이었다. 민준이 동생들을 돌아보았다. 모두의 눈빛이 흔들림 없음을 확인한 아이는 작지만 단단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같은 시각 JH그룹 회장실 안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임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적대적 M&A 시도와 관련된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냉철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훈은 그런 사람이었다.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오직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와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처럼 그의 인생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벌컥 육중한 회장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거칠게 열렸다. 회의에 집중하고 있던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낡고해진 옷을 입은 5명의 아이들. 비서실장이 당황해서 달려오기도 전에 아이들은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앞장선 민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다. 강지훈의 미간이 매섭게 좁혀졌다. 그의 완벽한 통제 속에 있던 성역에 감히 정체 모를 침입자들이 발을 들인 것이다. 누구냐? 너희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한 임원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저씨들, 저희는 이분께 볼 일이 있어서요. 하윤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하며 강지훈을 정확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의 당돌함에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보통의 어른이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민준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강지훈의 책상 위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게 뭐지?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강지훈은 잠시 아이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다가 천천히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길고 하얀 손가락이 봉투를 뜯고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침부 확률 99.99%. 강지훈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임원들 역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때 민준이 굳어있는 강지훈을 향해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회장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웃기지도 않는 장난. 터무니없는 사기극.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단단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지금 로비에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와서 회장님을 뵙겠다고 난리입니다. JH그룹 총수에 숨겨진 자식들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강지훈은 수화기를 든 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이 꾸민 일이었다.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것부터 기자들을 부른 것까지 강지훈은 평생을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작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이 작은 아이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 기묘하고 대담한 상황에 대한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을 여기서 내쫓는다면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은 자신의 스캔들로 도배될 것이다. 강지훈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그의 그림자가 아이들을 완전히 뒤덮었다.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강지훈이 아이들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분노도 당황도 아닌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차가운 명령이었다. 그는 임원들에게 짧게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비서에게 자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끌고 비서실을 통해 기자들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5아이와 강지훈이 함께 탔다. 운전기사와 비서가 앞좌석에 앉았지만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아이들도 바로 옆에서 얼음장 같은 냉기를 뿜어내는 남자 앞에서는 입을 뗄 수 없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아이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풍경은 자신들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다. 강지훈 역시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유전자 검사 서류는 진짜인가?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는 단 하나의 질문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아이들의 눈앞에 그림 같은 저택이 나타났다. 희망보육원 건물 몇 채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큰, 차갑고 웅장한 성이었다. 아이들의 아빠라는 남자가 사는 집,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들이 임시로 머물게 될 집이었다. 강지훈의 저택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에게 있어 새로운 종류의 감옥과도 같았다. 희망보육원의 낡고 좁은 방은 적어도 서로의 온기로 가득했지만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은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들로 채워져 있을 뿐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깨끗하고 지나치게 조용했다. 저택의 총괄 집사인 엄여사는 아이들을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골칫거리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값비싼 옷과 음식을 제공했지만 그 눈빛에는 단 한순간도 따스함이 서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마치 잘 닦인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전시품이 된 것만 같았다. 강지훈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과의 마주침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했다. 식사도 서재에서 혼자 해결했고 아이들이 거실에 있을 때면 그는 결코 그 공간을 지나가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침범한 이물질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대했다.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그는 그저 침묵으로 아이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침묵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는 존재들이었다. 아이들의 타고난 활기와 천재성은 이 고요한 저택의 질서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도윤은 어느 날 아침 복잡한 구조의 이탈리아제 커피 머신을 분해했다가 재조립하지 못해 주방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다. 아이는 그저 어떻게 커피가 나오는지 궁금해서였지만 엄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준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집사에게 이 저택의 한 달 유지비와 관리 인력의 효율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여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아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응접실의 하얀 벽에 크레용으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을 붙여놓았다.
삐뚤빼뚤한 그림 속에는 5아이와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왠지 키가 아주 큰 아빠, 그리고 상상 속에 상냥한 미소를 띤 엄마가 손을 잡고 있었다. 다음 날 그 그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풍족한 물질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결핍과 외로움을 느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모인 방에서 민준이 입을 열었다. 아빠라는 사람은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계획의 2단계를 시작할 때야.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리적 고립은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야. 강지우는 우리가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에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는 걸 보여줘야 해. 변수가 될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엄 여사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회장님께서 너희들 옷을 좀 사야겠다고 하셨다. 오늘 오후에 백화점에 갈 테니 준비하도록. 그것은 결코 다정한 배려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낡고 해진 옷이 저택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무언의 지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드디어 이 답답한 성을 벗어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백화점은 또 다른 거대한 성이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명품관, 조용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상품을 고르는 사람들. 강지우는 아이들을 아동복 매장에 데려다 놓고는 점원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에 맞게 다라는 식의 무심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어떤 옷이 마음에 드는지 묻지 않았다. 그에게 쇼핑은 감정의 교류가 아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아이들은 점원들이 입혀주는 어색하고 값비싼 옷을 입으며 마네킹처럼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서아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엄 여사가 서아를 데리고 간 사이 다른 아이들은 강지훈의 감시 아래 매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아의 작전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온 서아는 엄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인파 속으로 달려갔다. 엄마. 아이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며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연기했다. 당황한 엄 여사가 서아를 쫓아가는 사이 백화점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서아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아이의 목표는 백화점 1층에 위치한 SNS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파티셀이 달콤한 하루의 팝업 스토어였다. 보육원 시절 유일한 낙이 인터넷으로 예쁜 케이크 사진을 보는 것이었던 서아는 그 가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팝업 스토어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배달 상자를 가득 든 한 여자가 케이크를 진열하려다 갑자기 달려드는 서아와 부딪히고 말았다. 와르르. 상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예쁘게 포장된 마들렌 몇 개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머. 여자는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넘어진 아이를 보자마자 화를 내기는커녕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와 서아의 앞에 쭈그려 앉았다. 예,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여자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밀가루가 살짝 묻은 뺨 걱정으로 가득한 설한 눈매,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려한 백화점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포근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다. 조에, 죄송해요. 서아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 맺혔다. 그것은 반은 연기였고 반은 진심이었다. 낯선 사람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다정함에 아이의 마음이 울컥했던 것이다. 아니야. 내가 앞을 잘 못 본 탓인데. 울지 마. 뚝. 여자는 넘어진 마들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서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마들렌 중 포장이 온전한 것을 하나 집어들더니 서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못 팔게 됐지만 먹는 데는 문제 없어. 이거 먹고 기운내, 알았지? 그때 세화를 찾으러 온 강지훈과 엄 여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차가운 목소리에 여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경제뉴스에서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아, 이 아이가 넘어져서요. 제가 부주의해서. 여자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변명하듯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이 작은 파티셀이 달콤한 하루의 주인이자 파티시에. 오늘은 특별 주문 케이크를 배달하러 왔다가 잠시 팝업 스토어에 들른 길이었다. 강지훈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망가진 건 이걸로 변상하지. 아이 교육은 내가 알아서 시키겠소. 그의 행동에는 사과나 유감의 뜻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돈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는 차갑고 오만한 태도뿐이었다. 서연은 순간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됐습니다.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는 괜찮은 것 같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돈을 거절하고는 서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아가, 다음부터는 뛰면 안 돼.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가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호의 아닌 호의가 거절당한 것이 처음인 듯.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또 다른 균열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는 서아의 손목을 잡고 억센 힘으로 아이를 이끌었다. 서아의 작은 손에는 서연이 쥐어준 달콤한 마들렌이 아직 온기를 간직한 채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의 아이들 방, 서아는 낮에 있었던 일을 동생들에게 실감나게 설명했다. 그 언니 손은 정말 따뜻했어.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났어. 빵 굽는 냄새. 서아는 모두에게 마들렌을 한 조각씩 나눠주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지자 아이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건 단순한 과자 맛이 아니었다. 낯선 어른에게서 받은 아무런 대가도 없는 순수한 친절의 맛이었다. 강지훈은 그 여자에게 돈을 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 여자는 거절했지. 조용히 듣고 있던 하윤이 분석을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은 강지훈 같은 권력자 앞에서 위축되거나 반대로 어떻게든 이익을 얻으려고 해.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어. 자신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지훈이 당황했다는 거야. 당황했다고. 준서가 되물었다. 응,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이 흔들렸어. 늘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통제하던 사람이 그것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그 여자, 한서연은 강지훈에게 있어 예측 불가능한 변수야. 민준이 태블릿 PC로 달콤한 하루라는 파티세리를 검색했다. 작고 소박하지만 사람들의 평이 아주 좋은 가게였다. 민준은 동생들을 돌아보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다, 우리 엄마 후보.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차갑고 텅 빈 저택에
드디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목표가 생긴 것이다. 아빠와 엄마 이어주기 대작전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전은 소리 없는 전쟁처럼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거대한 식탁에는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다섯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수저에 손도 대지 않았다. 왜 먹지를 않는 거니? 엄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이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음식을 거부했지만 울거나 떼를 쓰지는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하지만 완강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것은 시끄러운 반항보다 훨씬 더 어른들을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상황은 강지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퇴근 후 서재에서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지 않을 뿐입니다. 비서의 대답에 강지훈은 차가운 실소를 터뜨렸다. 고작 며칠 굶는다고 해서 자신이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는가. 그는 아이들의 유치한 시위 따위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 침묵의 전쟁에서 누가 먼저 두 손을 들게 될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다음 날, 하윤희 대표로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이는 조금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아이를 들어오게 했다. 하윤은 그의 거대한 책상 앞에 서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저희가 왜 식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말해보거라. 저희는 아빠를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손으로 직접이요. 하윤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논리 정연했다.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지훈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곧 아빠의 생일이 다가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빠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케이크를 만드는 법을 모릅니다. 저희에게 베이킹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구해주세요.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분노나 반항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물을 만들고 싶다는 지극히 순수한 어린아이의 소원. 물론 그는 이것이 또 다른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감성적이어서 정면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JH그룹 총수, 자신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주겠다는 어린 자식들의 소원마저 짓밟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알겠다. 먹어라. 내일 중으로 사람을 구하도록 하지. 그것은 패배 인정이었다. 아이들의 조용하고 완벽한 승리였다. 다음 날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국내 최고의 베이킹 강사를 수소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는 유능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3명의 최종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올렸다.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의 유명 파티시에, 대한민국 제과 명장, 그리고 신진 스타 파티시에. 하지만 기묘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 프랑스인 파티시에는 갑자기 대사관의 긴급 호출을 받았다며 약속을 취소했다. 민준이 프랑스 대사관의 공식 메일 양식을 그대로 복제하여 자국민 긴급 보호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낸 결과였다. 제과 명장은 상담 전화에서 서아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두 손을 들었다. 서아는 세상에서 가장 버릇없는 재벌 3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우리 집 개한테 먹일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유기농 재료만 써야 해요 라고 소리쳤고, 장인 정신이 투철했던 명장은
그런 정신으로 빵을 만들 수는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지막 후보였던 스타 파티시에는 갑자기 경쟁사에서 2배의 계약금을 제시하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는 JH그룹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준서가 다크웹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경쟁사의 스카우트 계획을 살짝 흘린 덕분이었다. 김비서는 난감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준비했던 후보 명단을 다시 검토해야 했다. 그중 달콤한 하루라는 작은 가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실력은 좋다고 정평이 나 있었지만 경력이나 명성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초라했다. 회장님, 후보들에게 모두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강지훈은 이미 이 성가신 일에 시간을 쏟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 있었다.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빨리 구해서 이 지긋지긋한 소동을 끝내. 그렇게 모든 것은 아이들의 계획대로 한서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JH그룹의 비서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국내 최고의 재벌계서, 아이들의 베이킹 개인 교습을 의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제안받은 보수 금액은 그녀의 작은 가게가 반년 동안 벌어야만 만질 수 있는 거금이었다. 최근 대출금 압박과 가게 월세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그녀에게는 마치 동아줄과도 같은 제안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백화점에서 만났던 그 오만한 남자와 눈물 많은 아이를 떠올렸다.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다. 그녀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한 날, 서연은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강지훈의 저택 앞에 섰다. 거대한 철문과 끝없이 펼쳐진 정원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실감했다. 집사가 안내한 응접실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를 기억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잠시 후 5아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그 중에서 낯익은 얼굴, 서아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눈인사를 건넸다.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그녀의 뒤에 숨었다. 김비서가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내밀었다. 강사 계약서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보수, 근무시간 등 일반적인 조항들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특별 조항 부분에서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7조 아항 보호자 강지훈은 원활한 수업 진행과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전체 수업 시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관해야 한다. 제9조 창재료의 맛을 점검할 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교사와 보호자가 동시에 시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교사는 아이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격식적이거나 차가운 색상의 복장을 지향하며 따뜻한 색상의 복장을 권장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항들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강지훈과 김비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마치 그 조항들이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강지훈은 계약서 따위는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 창밖을 보고 있었고 김비서는 자신이 검토한 표준 계약서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민준이 밤새 김비서의 컴퓨터에 접속해 표준 양식 파일 자체를 수정해 놓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이 조항들은 조금... 서연이 망설이며 입을 열자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문제가 있나?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없어서요. 여긴 보통의 경우가 아니다. 할 건가 말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이 이상하고 오만한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눈앞의 거금, 그리고 가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싸웠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5 아이들은 모두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수한 눈망울을 본 순간 서연의 마음이 약해졌다. 어쩌면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결심을 굳혔다. 하겠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3글자를 쓰는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다고 느꼈다. 서명이 끝나자 어른들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5 아이들이 서로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다. 이제 진짜 사냥감이 덫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첫 번째 베이킹 수업이 열리는 날. 강지훈 저택의 거대한 주방은 평소와 다른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곳은 가정집의 주방이라기보다는 최첨단 요리 연구소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었고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반짝였다. 한서연은 아이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노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5 아이들은 기대감에 찬 얼굴로 그녀를 둘러쌌다. 그리고 주방 한쪽 아일랜드 식탁에는 이 기묘한 풍경의 이질적인 정점인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감시자처럼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업무용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온전히 주방 중앙을 향해 있었다. 계약서에 의무 참관 조항을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것이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방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쿠키 만들기에 도전해볼까요? 서연은 애써 긴장감을 떨치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일제히 손을 들었다. 수업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서연은 차근차근 재료를 설명하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손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진짜 수업은 소손,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첫 번째 작전 개시자는 막내 도윤이었다. 버터를 부드럽게 푸는 방법을 설명하던 서연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도윤은 전기 거품기의 강도를 최고로 올려버렸다. 윙! 요란한 소음과 함께 거품기가 든 볼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다. 부드럽게 풀린 버터와 설탕 덩어리가 사방으로 튀었다. 어머나,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볼을 잡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노란 버터 조각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정확히 강지훈의 값비싼 실크 넥타이에 달라붙었다. 순간 주방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고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아드릴게요. 서연은 허둥지둥 깨끗한 행주를 들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그의 넥타이에 묻은 버터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의도치 않게 2 사람의 거리가 극도로 가까워졌다. 서연의 샴푸 냄새와 빵 굽는 사람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강지훈은 여자가 자신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로 살짝 물리며 뻣뻣하게 굳어졌다. 그 미묘한 분위기를 깨뜨린 것은 서아였다. HV,
이번에는 서아가 밀가루 그릇 바로 앞에서 요란하게 재채기를 했다. 고운 밀가루 입자가 하얀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주방을 뒤덮었다. 서연의 머리카락과 얼굴은 물론 바로 옆에 서 있던 강지훈의 어깨 위에도 하얀 밀가루가 눈처럼 소복이 내려앉았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깔깔깔. 자신의 모습과 강지훈의 모습을 본 서아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전염성이 강했다. 준서와 도윤이 따라 웃기 시작했고 곧 주방은 아이들의 청량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해맑게 웃는 아이들과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강지훈의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푸헤우흐. 죄송해요. 그런데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웃음을 참으며 그의 어깨에 쌓인 밀가루를 손으로 털어주었다. 강지훈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 황당한 상황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화를 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묘하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수트에 밀가루와 버터를 묻힌 이 여자의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다는 생경한 감각. 그는 늘 소음과 감정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주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소음과 웃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텅 빈 저택에 사람 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허허허, 이게 다 무슨 난리법석이냐. 주방 문이 열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젊은이 못지않게 당당했다. JH그룹의 창업주이자 강지훈의 할아버지인 강태환 회장이었다. 오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아무런 예고 없이 귀국한 것이었다. 주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특히 강지훈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심하게 굳어졌다. 엄격한 할아버지에게 이 엉망인 꼴을 보인 것이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아이들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강태환 회장은 천천히 주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엉망이 된 주방과 밀가루를 뒤집어 쓴 손자와 처음 보는 여자와 아이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강지훈은 이제 곧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강태환 회장은 갑자기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텅 빈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꼴 좋다. 이놈 평생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살 것처럼 굴더니 아주 밀가루 범벅이 됐구나 그래. 집이 이래야 사람 사는 집 같지? 그는 강지훈을 놀리는 것도 잠시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따뜻해졌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서아에게 다가가 통통한 볼을 가볍게 꼬집었다. 이 예쁜 꼬마들은 다 누구냐? 내 놈이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 할아버님, 그게 아니라 강지훈이 무언가 해명하려 했지만 강태환 회장은 손을 저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처음 보는 아가씨인데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먼. 저 돌부처 같은 놈을 웃게 만들고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은 걸 보니 보통 인물은 아닌 게야.
강태환 회장은 모든 상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순식간에 파악하고 결론을 내린 듯 했다. 그는 다시 강지훈을 돌아보며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네, 할아버님, 나 이 아가씨 아주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네 곁에 꼭 붙들어 두거라 알았느냐. 그것은 명령이자 선언이었다. 강지훈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 다섯아이라는 태풍이 몰아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태환 회장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기분을 느꼈다. 강태환 회장의 폭탄 선언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 회장님이 예뻐하는 손주들이 되었다. 엄 여사를 비롯한 저택의 고용인들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강태환 회장은 매일같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진짜 할아버지처럼 살갑게 굴었다. 그는 아이들의 천재성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기특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한서연의 위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단순한 베이킹 교사가 아니라 회장님이 마음에 들어 한 아가씨가 되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녀에게 차가웠지만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베이킹 수업에 꼬박꼬박 참관해야만 했다. 덕분에 서연과 지훈,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갔다. 밀가루와 버터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저택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다. 이대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새로운 불청객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유아라, 태양그룹 유 회장의 외동딸이자 오래전부터 강지훈의 정혼자 상대로 거론되던 여자였다. 그녀는 사전 연락도 없이 저택에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하게 거실로 들어섰다.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할아버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 듣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강지훈에게는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과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그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물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고 이 지저분한 아이들은 뭐죠? 그녀의 말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강태환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나타났다. 오랜만이구나, 알아야. 내 귀한 강아지들한테 지저분하다니 말이 심하구나. 유아라는 강 회장 앞에서는 금세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아이들을 향한 저기를 감추지는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저택을 드나들며 서연과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을 빵이나 굽는 여자라고 부르며 은근히 무시했고 아이들에게는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며 환심을 사려는 듯 굴었지만 그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적의 등장을 감지했다. 그날 밤 아이들의 방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저 여자는 위험해. 우리 엄마 후보 자리를 노리고 있어. 서아가 비장하게 말했다. 전형적인 아나무인형 재벌딸이야.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타입. 하윤이 냉철하게 분석했다. 데이터 수집이 필요해. 유아라. 그리고 태양그룹. 약점을 찾아야 해. 민준의 말에 준서가 안경을 추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태양그룹, 최근 무리하게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재무 구조가 겉보기만큼 탄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내가 좀 더 파고들어 볼게. 그렇게 아이들의 엄마 사수 작전이 비밀리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유아라의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의 SNS와 과거 행적을 해킹했고, 하유는 그녀의 말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심리 상태를 파악했다. 준서는 태양그룹의 주가 동향과 투자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며칠 후 JH그룹 창립 기념 자선 파티가 열렸다.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다. 강태환 회장은 서연에게도 파티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 손주들 선생님인데 이런 자리에 얼굴 한번 비춰야지. 서여연은 극구 사양했지만 회장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옷장 속에 있던 가장 좋은,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화려한 드레스에 비하면 소박하기 그지없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했다. 아니나 다를까 파티의 주인공은 유아라였다. 그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어머, 서연 씨도 왔네요. 그런데 그런 옷은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입던 드레스라도 하나 빌려줄 걸 그랬나. 조롱이 섞인 말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전 이 옷이 편해서요. 바로 그때였다. 유아라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실수인 척 기울어지며 붉은 와인이 서연의 연보라색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정말 칠칠치 못해서. 그녀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과장되게 소리쳤다. 서연의 원피스는 붉은 와인으로 끔찍하게 얼룩졌고 주변에서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완벽한 공개적 망신주기였다. 강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유아라의 유치한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가 나서기 전에 다른 이들이 먼저 움직였다. 파티장 구석. 어른들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작전 개시였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바닥을 기어가던 작은 바퀴벌레 모양의 로봇 장난감이 유아라의 드레스 자락을 휙 감아챘다. 끼끼악. 유아라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는 순간 근처를 지나던 웨이터의 쟁반과 부딪혔다. 쟁반 위에 있던 형형색색의 칵테일과 디저트들이 그대로 유아라의 붉은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그녀의 모습은 와인을 쏟은 서연보다 훨씬 더 엉망이 되었다. 모두가 그 광경에 놀라 숨을 죽인 순간 파티장의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들려왔다. 정말 짜증나. 그 빵 만드는 여자 말이야. 지훈 씨가 왜 그런 여자랑 엮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보육원 출신 고아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다 돈 보고 들러붙은 거 아니겠어, 내가 안주인이 되면. 그것들부터 깨끗하게 치워버릴 거야.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조금 전 유아라가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민준이 그녀의 휴대폰을 해킹해 녹음해둔 파일이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경악과 경멸이 담긴 시선이 유아에게로 쏟아졌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그때 강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망신을 당해 넋이 나간 유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얼룩진 옷을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한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소란스러운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테라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잡고 있던 손목을 놓아주었다.
서연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서연이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파티장이 아닌 밤하늘을 향해 있었다. 신경 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건넨 위로였다. 변명도 설명도 아닌 온전한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벽이 그의 그 한마디에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선 파티에서의 소동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왔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유아라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강태환 회장은 이 기회에 두 가문의 혼담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사건이 남긴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아이들이 유아라를 무너뜨린 방식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다.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해킹, 녹음,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터뜨리는 대담함까지. 만약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계획할 수 있다면 애초에 자신이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역시 조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한번 피어오르자 걷잡을 수 없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아이들 5명 그리고 나와의 친자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국내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기관에 의뢰하고 샘플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수집하도록 하게. 조사는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김 비서는 아이들이 사용한 칫솔과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수집해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강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이성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그는 이 기만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얼어붙은 일상에 스며든 햇살과도 같았다. 그는 베이킹 수업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서툴게 반죽을 주무르는 도윤의 작은 손. 진지한 얼굴로 초콜릿을 녹이는 준서의 모습. 완성된 쿠키를 보고 환하게 웃는 서아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는 한서연. 어느 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저택은 고요했고 그는 곧장 서재로 향하려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다. 거실 소파 위. 한서연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하윤이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그녀의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곤히 잠들어 있었다. 담요 한 장을 다 같이 덮고 있는 모습은 마치 추운 겨울밤 서로의 온기로 버티는 작은 동물들 같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풍경이었다. 저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만약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라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진실을 밝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하는가? 아니면 거짓이라도 이 온기를 지켜야 하는가? 며칠 후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그의 서재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검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의 눈은 서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고정되었다. 강지훈님과 강하윤, 강준서, 강서아, 강도윤님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역시나 거짓이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강지훈님과 강민준님 사이의 친부 확률 99.9999%.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5명 중 단 1명. 이 모든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 분명한 가장 영리하고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애, 소랄 수 없는 아이. 민준만이 자신의 친자였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철저히 기만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 모든 따뜻함과 웃음이 결국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그는 인터폰을 들어 민준을 서재로 불렀다. 잠시 후 민준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아이가 처음 가져왔던 조작된 검사 결과지와 새로 받은 진짜 검사 결과지 2개를 아이 앞에 나란히 놓았다. 설명해봐라.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고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민준은 2개의 서류를 차례로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표정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하기까지 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분노에 찬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작은 어깨, 어디에서 그런 담담함이 나오는 것일까? 아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맞아요. 한마디 짧은 긍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저씨를 알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가요? 같은 상처를 나누고 서로의 등을 기댈 수 있으면 그것도 가족 아닌가요? 하윤이, 준서, 서아, 도윤이는 제 동생들이에요. 제 전부라고요. 아이는 한 걸음 더 강지훈에게 다가섰다. 10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아저씨는 한 명만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게 세상의 법이니까. 하지만 우리 5명은 절대 서로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한 명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모두를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것은 변명도 애원도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절박하고도 당당한 선언이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닌 동생들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를 보았다. 그는 진실을 원했다. 그리고 마주한 진실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아프고 복잡한 것이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진실이 남긴 상처 위로 이제 그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가. 민준이 서재를 나간 후 강지훈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있었다. 서재 안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의 앞에는 그의 이성을 뒤흔드는 2개의 진실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피로 증명된 과학적 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 몇 달간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왔던 감정적 진실이었다.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아이들이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한서연이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전부 보육원으로 돌려보내고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버려야 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강지훈다운 해결 방식이었다. 그의 인생에 거짓과 무질서는 용납될 수 없었다. 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안을 초조하게 두오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기억들 앞에서 자꾸만 발목을 잡혔다.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던 아이들의 얼굴. 자신의 넥타이에 버터를 묻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한서연의 당황한 표정. 우리 가족이라며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놓던 서아의 작은 손.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잠들어 있던 평화롭기 그지없던 그 밤의 풍경.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의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동생들을 지키려 했던 민준의 단단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 웃음과 온기가 전부 계산된 연기였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적어도 아이들이 보여주었던 감정의 순간들은 진짜였다. 그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더 선명한 진실이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의 뿌리에는 가족이 되고 싶다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순수한 소망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두려웠다. 이 따뜻함에 익숙해졌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다시 차갑고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지게 될까봐. 아이들이 그의 성벽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울타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서재에서 나온 민주는 곧장 다른 아이들과 서연이 모여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불안한 얼굴로 민준을 맞았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들켰어. 민준의 작은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결국 민준에게서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오직 민준만이 강지훈의 친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말이 모두 탈로 났다는 사실을 서여연은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아이들을 그저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이들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강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다. 똑똑. 누구십니까? 문 너머로 지치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예요. 한서연이에요.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참 동안 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서연이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지훈은 문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지독한 고뇌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문틈에 선 채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의 상처받은 눈빛을 그녀는 똑바로 마주 보았다. 강지훈 씨가 화내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 당연해요. 아이들은 분명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들이 왜 강지훈 씨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단순히 당신이 돈 많은 CEO라서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가를 만큼 단단했다.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자기들과 같은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을요. 아이들은 그저 외로운 아빠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서툰 방식으로요. 그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외로움. 그가 평생을 감추고 살아왔던 그의 가장 깊은 곳의 맨살이었다. 이 여자는
그리고 저 아이들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말을 마치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거기까지였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서연이 떠난 후에도 강지훈은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외로운 아빠,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던 아이들. 그는 천천히 서재를 나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방문이 열리자 5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곧 이별의 시간이 오리라 직감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주는 동생들 앞을 가로막듯 서서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강지훈은 아이들 앞에 섰다. 그는 차례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민준, 하윤, 준서, 서아, 그리고 막내 도윤까지.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진실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따위는 상관없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오늘부터 강민준, 강하윤, 강준서, 강서아, 강도윤, 너희들 모두는 내 아들, 딸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이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소속감의 눈물이었다. 아빠. 가장 먼저 도윤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 뒤를 이어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부둥켜 안았다. 자꾸 여린 팔들이 그의 목과 허리를 필사적으로 감쌌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품을 가득 채우는 이 온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 안았다. 그의 눈가 역시 뜨거워지고 있었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서연의 뺨 위로 따뜻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마침내 서로를 보듬고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그날 이후 거대하고 차가웠던 저택에는 진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는 이방인이 아니었고 강지훈은 감시자처럼 구는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출근 시간을 늦추고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고 저녁에는 아이들이 숙제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도윤이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가져왔을 때 그는 설명서를 보며 쩔쩔매다가 결국 망가뜨려 버렸고 그 모습에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준서가 경제신문을 보며 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마치 동등한 사업 파트너와 대화하듯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었다. 어느 날 그는 서아가 예전에 그렸던 우리 가족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난로 위에 걸어두었다. 그 그림 속에는 이제는 얼굴이 제법 선명해진 아빠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서연, 그리고 5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저택을 방문한 강태환 회장은 그 그림을 보고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만족해했다. 강지훈과 한서연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베이킹 교사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2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까지. 강지훈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냈고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강지훈은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거실로 나왔다. 그곳에서는 서연이 악몽을 꾸다 깨어난 서아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젠 엄마가 옆에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다정한 속삭임과 서연의 품에 안겨 금세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잠이 드는 서아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는 순간 강지훈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아이들의 엄마였다. 법적인 절차나 형식적인 관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의, 이 가족의 심장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과 아이들의 삶에서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 가족을 완전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미팅을 소집했다. 바로 5명의 꼬마 자문위원단과의 회의였다. 아이들 방에 모인 6사람은 사뭇 진지한 얼굴로 마주 앉았다. 내가 너희들 엄마에게, 그러니까 한서연 씨에게 청혼을 하려고 한다. 그의 어색한 고백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역시 우리 아빠 서아가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주 특별하고 멋진 청혼을 하고 싶어. 그의 말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청혼 프로젝트 팀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일단 일반적인 재벌들의 청혼 방식은 전부 기각해야 해. 민준이 태블릿 PC에 분석 자료를 띄우며 말했다. 호텔 통째로 빌리기, 불꽃놀이, 다이아몬드 쏟아붓기, 이런 건 서연 선생님의 감성과 맞지 않아.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어. 감성적 가치가 중요해. 하윤이 동의했다. 서연 선생님은 물질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아주 합리적인 접근이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그들다운 청혼 계획을 완성했다. 약속의 날 저녁, 서연은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자신의 가게, 달콤한 하루로 향했다. 저택 오븐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꼭 오늘 완성해야 하는 케이크가 있는데 선생님 가게에서 하면 안 돼요 라는 아이들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안은 어두웠다. 얘들아, 어디 있니? 그녀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가게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가게 안은 풍선과 아이들이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가게 중앙에 강지훈과 5 아이들이 조금은 긴장한 얼굴로 나란히 서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묻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서아가 다가와 자신이 직접 그린 액자를 내밀었다. 예전에 저택에 걸렸던 그 우리 가족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림 속 엄마의 얼굴이 정확히 한서연의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준서였다. 아이는 서툴게 만든 주식 증서를 내밀었다. 우리 가족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증서에는 가치 무한대라고 적혀 있었다. 하윤은 직접 손으로 쓴 작은 책을 건넸다. 제목은 한서연 선생님이 세상 최고의 엄마인 100가지 이유. 도윤은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수줍게 내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 강지훈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강지훈은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그는 다섯 아이와 함께 그녀의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조금은 어설프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장면보다도 진실된 모습이었다. 그는 도윤이 건넨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작고 소박하지만 그녀의 이미지와 꼭 어울리는 따뜻한 빛을 내는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씨, 나는 부족한 점이 많은 남자입니다. 차가웠고 이기적이었고 아빠가 되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이 아이들 덕분에 나는 매일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을 한번 훑고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그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순간의 벅찬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가 그녀의 손에 꼭 맞는 순간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와락 껴안았다. 7명. 이제 막 하나가 된 가족은 달콤한 빵 냄새가 가득한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완벽한 청혼이었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날, 강지훈의 저택 정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을 부르는 거창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오직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된 작고 따뜻한 정원 결혼식이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진 신랑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깊고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5 아이들이었다. 하윤과 서한은 엄마의 드레스와 똑같은 디자인의 작은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는 화동이 되었다. 준서는 어른스럽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반지 전달을 맡았다. 도윤은 직접 만든 작은 드론을 날려 하늘에서 꽃가루를 뿌리는 이벤트를 선보였다. 그리고 신랑의 들러리로 선 민주는 2 사람의 혼인 서약서, 셔플을 낭독했다. 신랑 강지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 한서연과 5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신부 한서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 강지훈과 5 아이들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2 사람의 진심 어린 맹세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강태환 회장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7명의 가족이 마침내 법적으로도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완전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그들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한서연의 작은 파티셀이 달콤한 하루는 강지훈의 든든한 지원 아래 따뜻함과 진심이라는 경영 철학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사랑하는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여전히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를 구워주는 엄마였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꽃피웠다. 어느덧 10대 소년이 된 민주는 세계적인 화이트 해커 대회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날렸다. 이제 아이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사춘기 소년답게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첫사랑에 가슴앓이 하기도 했다. 하유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공감 능력으로 학생 심리 상담 동아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담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끌어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준서는 아빠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만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어른들도 놀랄만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용돈을 받기 위해 엄마에게 애교를 부리는 영락없는 아이였다. 서아는 타고난 연기력으로 교내 연극부의 독보적인 주연 배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이의 가장 큰 행복은 온 가족을 웃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때였다. 막내 도윤은 온갖 발명대회상을 휩쓰는 소문난 발명왕이 되었다. 아이가 만든 기상천외한 발명품들 때문에 저택에서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지만 가족들은 그 소란스러움마저 사랑했다. 그리고 강지훈,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JH그룹의 총수였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칼같이 정시 퇴근을 해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영락없는 아들, 딸, 바보 아빠가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때는 차갑고 정적이 흘렀던 저택의 주방이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찼다. 온 가족이 모여 다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아빠, 그렇게 하면 크림 다 뭉개